좋아요, 구독.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넘어서 이제 아시아로 네네. 한번 와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중국 앞서서 헝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홍콩 법원에서 일단 청산 명령이 내려지긴 했습니다. 중국이 받아들일진 미지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일단 중국 경기가 그다지 좀 좋진 않잖아요. 네네.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타격을 좀 주게 될지 이 네네.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21년도 9월이었던 것 같아요. 21년도 우리나라 추석 때 네. 헝다가 22년도였나요? 21년도였던 그렇죠. 것 예, 같아요. 그때쯤 됐었죠. 그때 이제 추석 때였는데 이 헝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얘기가 한번 크게 회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 난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든 이제 버티게 만들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씩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조조정이라는 건 무언가 이제 아픈데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몰핀 같은 걸 주면서 그냥 통증만 치료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술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악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다들 얘기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되고 중국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다 고생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게 비관론의 대표적인 핵심인데 이게 좋다라는 표현보다는요. 그렇게 큰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한꺼번에 다가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당국에서도 이미 상당히 많은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보면 지급준 비율을 낮췄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생제로 구조조정을 하면 그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산소 호흡기 같은 걸 꽂고 마찬가지로 몰핀을 갖다 뿌리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진주율을 낮추면서 유동성을 좀 쿠션을 깔아주는 거죠. 그럼 쿵 부딪히더라도 쿠션이 있으니까 덜 아프겠죠. 안 아픈 게 아니라 덜 아프겠죠. 그렇죠. 그럼 그만큼의 충격이 대중국 성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한테도 이어질 수 있겠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꺼번에 큰 충격을 주면서 뭐 어마어마한 경제 경착륙 이런 걸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쿠션을 대주잖아요. 그러면 연착륙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힘이 쭉쭉 빠져나가는 그래서 성장이 좀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지리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조금 좀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큰 충격보다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꽤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 구조조정 기간이 장기로 이어지면서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당국이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서 있다는 얘기는 안 아프다는 게 아니라 덜 아픈 아프다? 구조조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예측 가능한 거죠. 네. 어디를 짤 거라는 걸 알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네. 모르고 확 째버리면 굉장히 충격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션 깔아주고 질서 있게 딱딱딱딱 잡아주면은 이게 그냥 바로 정면에서 옛날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시킨 것처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미안 이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컨셉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경기 둔화, 잠재 성장률의 레벨 다운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를 아주 찰떡으로 해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섭섭합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중국 경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차이나 리스크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해 두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될까요?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확 흔들린다 이런 관점들보다는요. 차이나 리스크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이 둔화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성장 의존도가 높았다면 그런 산업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부진한 모습들은 꽤 길게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고성장에 의존한 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지난 20년 동안은 중국 수출 특수가 굉장히 강했다면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20년 동안 과거처럼 중국 수출이 잘 될 것인가?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의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도 있지만 중국 자체도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굳이 우리나라한테 중간재를 사가지고 수출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런 면들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중국 수출이 과거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과거 대비해서 약해지는 성장은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높은 그런 산업들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뚫고서 새롭게 우리나라의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신산업들이 있겠죠. 네.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낮춘 부분에서 관심도를 조금 더 높이면 좋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네, 이제 그게 결국에는요. 네. 지난 20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중국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무언가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하기 전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네. 수출 다변화가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수출 다변화 많이 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맞아요. 가져와야 중국의 성장이 앞으로도 둔화가 될 때 우리의 성장이 그만큼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네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1990년 이후로 처음으로 35,000선을 네네. 넘어서면서 엄청 잘 갔는데 네네. 올해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유는 또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기 90년도에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제 기억엔 38,000을 넘었거든요. 89년도에. 89년도에. 네, 89년도에 38,000을 찍은 다음에 그때부터 주저앉아 가지고 그러니까요. 한 6,000인가 7,000까지 빠졌어요. 6,000인가 7,000인가 이제 2011년도에 동일본 지진이 났을 네네네. 때거든요. 그때 이제 6,000인가 7,000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지금 36,000까지 올라온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온 거죠. 그러면 6,000에서 36,000이 6배가 오른 겁니다. 네. 그럼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는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만은 그렇죠. 않습니다. 굉장히 강경파다라는 느낌이 있고, 근데 이제 일본 내에서는 사실 그 정도의 돈풀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 거잖아요. 네. 그 효과가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쓰러져 있었던 일본 경제도 하도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게 드디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네. 첫 번째 이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네. 일본 경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게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한 돈을 다 잃은 거예요. 맞아요. 부동산 가격도 폭락을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갖다가 1억을 주고 샀는데 1억 주고 산 집이 1,000만 원이 돼요. 근데 대출이 4천 끼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너무 이거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해요. 네. 그럼 소비를 못 하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게 물가의 하락을 가져오죠. 맞아요. 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지금 물건을 사지 않고 나중에 물건을 나중에. 사려고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의 소비를 갖다가 뒤로 이연시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 이게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었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일본에서는 과감하게 돈풀기에 들어갔고요.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네네. 세계에서. 그리고 엔화 약세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그럼 엔화 약세라는 건 뭐냐면 통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를 그렇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금리를 낮추면 경기 부양이 되면서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다 물가를 어떻게든 올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물가의 상승이 임금의 상승을 동반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드디어 물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기대가 아니라 네. 물가가 올라가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가 계속 내려갈 것 같으면 네. 지금 물건 안 사죠. 떨어진 다음에 살려고 하잖아요.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사야죠.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일본의 소비가 살아나는 기조가 생겨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는 거냐면 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그 네.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그런 기대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좀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 이게 그러면은 그래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네. 네. 물론 이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좋은데 네. 문제는 여기 있어요. 뭐냐면 자 드디어 이제 딱 디플레이션의 영역에 있던 물가를 갖다가 힘을 줘가지고 확 끌어올렸어요. 네. 확 끌어올렸는데 싹 끌어올려가지고 요 한 2% 정도 물가에다 딱 맞춰놓으면 좋거든요. 네. 확 힘줘서 딱 멈추면 좋은데 이게 사람이 힘을 하도 주다 보면 이게 땅에 깊이 박혀 있는 걸 하도 끌어올려가지고 너무 세게 튀다 보면 확 해가지고 위로 틱 튈 수가 맞아요. 있죠. 그럼 일본의 물가가 2%가 아니라 4% 5% 뛸 수도 있어요. 그럼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확 튀어오를 그렇죠. 수도 있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네.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이거 그러면 좋다. 힘 줘가지고 끌어올린 건 좋은데 너무 계속 세게 마이너스 금리로 계속 당기다 보면 네. 이거 하늘로 튄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임금도 올라오고 물가도 올라온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일본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지난번 BOJ 통화 정책 그렇죠. 그 얘기 한번 나왔었죠. 네. 2016년도 1월 29일 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썼어요. 2016년도. 2016년. 그때부터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그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8년 만에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인데. 네. 그러면 이 8년 만에 바꾸는 통화 정책의 변화가 네.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갖다 확 끌어올려가지고 확 튀는 걸 막기 위해서 올라오니까 딱 여기서 닫아준다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해서. 근데 이걸 막고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나이스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크겠죠. 그렇죠. 아름답게 이게 기술이 결말이 좋아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일본이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남아있다. 그 산의 이름은 통화정책의 변경이다라고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BOJ 통화 정책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지? 그리고 그게 네. 만약에 우리 증시에는 영향을 준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또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3월 달하고 4월 달에 금융정책위원회 거기서 이제 금리를 갖다가 결정을 해요. 네. 시장에서는 3월을 보는 사람도 있고 4월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때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네네. 있는데 일단 그 BOJ 총재한테 이제 그 인터뷰를 할 때 다 네. 열려 있다 가능성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뻔한 얘기 같지만 BOJ 총재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뒤에 흘리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되게 작게 그래도 4월 달에 좀 더 데이터를 많이 보지 않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힌트를 좀 준 뭐냐면 건가요? 그렇죠. 살짝 힌트를 준 게 일본은 뭘 확인하고 가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네. 임금이 올라오는지를 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임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춘투라는 게 있습니다. 춘투는 봄의 투쟁이잖아요. 오. 관제 춘투라는 말을 쓰는데 참 독특한 게 네. 오랫동안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어서 기업들한테 네. 임금 좀 올려줘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야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지. 그럼 이제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임금을 올려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국가랑 관료들이랑.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임금을 올려줄 만한 시기가 드디어 온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춘투가 지나면 네.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3월 중순에서 3월 말 정도 됩니다. 그럼 3월 달에 당장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확인하면 4월에 변경을 하지 않겠냐라고 시장은 지금 좀 그러네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1번이고요. 그래서 4월에 바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생각도 하냐면 뭐 가능성은 있지만 일본 중앙은행은 참 독특한 게 시장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약간 그걸 피해 가려는 경향이 좀 약간 있어요. 청개구리 같은. 예, 거예요? 청개구리인데 이제 왜냐하면 네.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 딱 다 마이너스 금리 폐지할 거야. 다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딱 폐지해 버리면 네. 시장이 또 우리가 맞았으면서 휘청 네, 맞아요. 막 되게 크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살짝 꺾어주려는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월에 선물을 갖다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는 약하게 주거나 네. 이 통화정책 변경을 약하게 네. 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어쨌든 간에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아마 금융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금융정책을 변경했었을 때는 결국에 일본의 금리가 조금 더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가 올랐을 때는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좁아지게 돼요. 네. 그러면 달러를 보유했을 때 대비 엔화의 매력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일본의 보유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럼 이게 엔화의 일정 수준의 강세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N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수출 경합을 하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완만한 N 강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한테는 수출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1번이고요. 네. 근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N 강세도 너무 세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출 엄청 잘 되겠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에 돈을 많이 깔아놨어요. 왜 깔아놨냐면 엔화가 약세일 것 같으니까 네. 약해질 것 같은 엔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서 투자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약해질 것 같은 엔화가 강해지면 네.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뜨거 한 다음에 해외에 투자했던 걸 갖다가 되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말로 네. N을 끌고 나가서 투자를 한 걸 NK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엔화가 너무 강세로 빠르게 가면 이 NK리 투자를 되감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NK리를 갖다가 청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게 예, NK리 청산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으로는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가 뭐냐면 일본의 통화정책이 완만하게 바뀌는지 그리고 완만하게 바뀌는 통화정책이 완만한 N강세로 이어지면서 이게 금융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이 나이스하게 지나가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BOJ도 참 머리가 복잡하겠지만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금통위도 네네. 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긴
같긴 하거든요. 매우 일단 복잡하죠. 금리 인하를 언제 해야 되는 시점도 좀 그렇지만 네네. 일단 1월 금통위 내용 중에 부동산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까지 다 보고 나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미국이나 뭐 다른 경제적인 매크로적인 이슈를 보고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모두 다 보려고 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욕심 예, 많네요? 예, 그게 왜 네. 그러냐면 이제 한은 총재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부로부터는 한국은행이 독립이지만 네.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한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근데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미국 금리라는 거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미국 금리가 지금 5.5거든요. 네. 우리나라 금리가 3.5입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하하는 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내려버리면 이 금리 차가 그나마도 높은데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는 원화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달러가 되게 세질 수 있어요. 네. 환율이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네.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 쪽을 좀 바라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하는 총재께서 그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금리를 갖다 섣불리 내렸을 때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네. 이제 당장 금리가 이제 조만간 내려갈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 금리는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못 볼 부동산 가격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 영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영끌이 나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 부채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크게 준동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서 움직이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거냐면 네. 가계부채를 제한하기 위해서 부채에 대한 규제, 가계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책 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DSR 정책도 네.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로 바꿔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부채를 갖다 가계부채 증가를 갖다가 제한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주었다라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때의 금리 인하에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거 다 빼고 무언가 확인이 되면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 자체가 뒤에 한다는 얘기죠. 무언가 확인을 하고 하죠. 그러면 다른 것보다 확실한 건 생각보다는 늦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뭐 5월에도 인하를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미국의 금리 인하 패턴도 좀 확인을 하려고 하고 그게 확실하다는 가시권에 들어오는지를 보려고 네. 두 번째는 물가도 어느 정도 보려고 할 거고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의 흐름들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내용을 확인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어쨌든 간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보고 가겠다라는 건 다 동일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뒤로 밀려서 좀 천천히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세우면 좀 괜찮지 네, 그렇죠. 않을까요?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무언가 어떤 소재가 재료가 나오잖아요. 네. 그 재료가 빠르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이게 빨리 가격에 반영되길 욕심이야. 바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잡아놓은 네. 어떤 투자의 맞아요. 포지션이 이익을 내기 때문에 되게 조급하게 그걸 많이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 실물 경제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이 통화 정책의 변경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늦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날 아침 같은 경우에도 네. 그 파월 의장의 CNBC 네, 기자회견이 하나 네. 있었거든요. 그 방송에 나와서 출연해서 내용도 보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늦게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비단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적용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천천히 간다라는 데이터 보고 간다라는 네네. 부분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환율 이야기 잠시 좀 드려보면 네, 유독 좀 저는 원화가 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좀 예, 하세요? 물론 이제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 얘기라고 그래요? 생각하는데 네. 어느 시점부터 끊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일단 첫 번째는 네. 올해만 보면은 원화가 되게 약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엔화보다도 약해. 이런 얘기들 네네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엔화가 작년 초에 1,000원이 넘었어요. 그게 85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이게 900원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850에서 끊으면 원화가 약하네? 네. 이건데 1,000원에서 끊으면 엔화가 더 약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작년까지로 다 놓고 보면은
원화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시점의 예, 차이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 올해 초만 놓고 본다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놓고 본다면 원화가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인 거는 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단기적인 환율의 흐름들보다는 네. 예, 저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중국 성장 의존도가 좀 높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보다도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네.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미국 성장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럼 잠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려면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려면 환율은 결국에 두 개입니다. 성장과 금리를 봐야 되거든요. 금리. 네. 미국의 성장이 세면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져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미국으로 돈이 그렇죠. 들어가다 보니까 네. 달러가 강해져요. 근데 올해 초에 보면은 네. 미국 성장은 이제 둔화가 될 거야. 어. 그리고 그래서 금리를 낮출 거야. 네. 그럼 성장이 둔화되고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그럼 달러가 약해지면서 원화가 강해지겠죠. 네네. 반대급부에서. 맞는데 문제는 네. 우리나라가 중국만큼 미국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높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럼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때 우리의 성장도 그만큼 수출을 하니까 네.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의 성장이 둔화되면 우리의 수출도 둔화가 되잖아요. 네. 아, 그래서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미국 성장 둔화가 과연 우리나라 원화 강세로 직결이 되겠는가? 아.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하고 조금은 좀 다른 그러네요. 패턴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요즘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저도 아직 이게 오랫동안 제가 뭐 데이터를 보면서 검증한 네네. 건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올해 이제 만약에 우리가 환율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과거처럼 미국 성장 둔화, 원화 강세 이 공식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좀 꼬여서 나타날 가능성들 이런 걸 좀 열어두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반대급부처럼 움직였던 네. 부분이 이제는 좀 다르게 변화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을 좀 그렇습니다. 유념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올해 좀 어떤 투심과 어떤 네네. 전략을 가지고 그럼 가면 좋을지 조언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두에서 네.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다는 음. 말씀을 좀 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난이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우리는 정상을 향한 궤도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라스트 1마일이 굉장히 라스트 복잡하다, 마일. 그 어렵다, 아. 이제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요. 네. 1마일밖에 안 남았어라고 생각하니까 야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긴장해, 아직 더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이 라스트 1마일이 진짜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거 잡기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케이스가 40년 전 이후에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럼 최근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패턴을 찍으려고 한다면 네.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흐름만을 보면서 미래에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조심하자. 그래서 과거를 참고하려면 더 많은 시나리오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이 매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금리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한꺼번에 쏠려가는 문제들이 만들어내요. 근데 이런 쏠림에 너무 편승해서 많이 따라가시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반대로 감길 수가 있거든요. 이 반대로 감기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벌어질 때 네. 예를 들어서 연준과 시장의 동상이몽 이 괴리가 한꺼번에 확 줄어들 때 네. 이럴 때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한쪽으로 막 몰려간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경계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언가 하나의 시나리오만 갖고 풀베팅으로 몰아가는 것들보다는 넓게 깔아가면서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산 투자의 지혜들 이런 것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더 강조가 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조언의 말씀드립니다. 네. 좋아요, 구독!